네,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76명 늘어났는데 그쳐서 지난달 20일 이후에 23일 만에 증가폭이 두 자릿수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구로콜센터 집단 감염과 관련해서 수도권에서 확진자가 계속 확인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전문가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네. 신현영 명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23일 만에 이제 증가세 보이면서 23일 만에 100명 이하로 떨어진 상당히 좀 고무적인 내용인 것 같고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일단 3일 연속 추가 감염자 수를 완치자가 추월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예. 굉장히 긍정적인 시그널 같긴 하는데 일단 오늘 두 자릿수가 된 거에 대해서 먼저 의미를 좀 짚어볼까요? 예, 우선은 대구, 경북의 그런 여러 가지 집단 대규모 사태가 어느 정도는 안정이 되었다는 의미에서 네. 1일 확진자 수가 줄어든 것이죠. 그건 어떻게 보면 예측된 부분이었고 당연한 부분입니다. 네. 앞으로는 대구, 경북에서의 그런 다시 재발되지 않는 여러 가지 예방적인 조치 이런 것들이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예. 저희 의료인의 시각에서는 이제는 서울과 수도권이 걱정이라는 겁니다. 네. 아직까지는 그런 슈퍼 전파 사건이 큰 규모로 일어나진 않았지만 예. 어떻게 보면은 소규모 집단 사건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고 예. 사실은 대구 경북보다 이런 인구 밀도도 더 높고 특히나 대중교통 이용률도 훨씬 높은 상황에서의 소규모 발생이 어디까지 여파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모릅니다. 그렇죠. 이미 바이러스가 많이 확산되었다고 하더라도 확진하는 데까지는 시차가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3차, 4차, 5차 감염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 배제를 못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빠르게 확진할지 그리고 이왕이면 발생하기 전에 우리가 미리 찾아가서 예방적인 조치를 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과 함께 긴장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서울 수도권 그래서 저희가 959 콜센터 감염에 대해서 많이 주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관련해서 일단 서울시장은 대응을 그래도 어느 정도 잘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평가를 했는데 조금씩이죠. 세분 PC방이라든지 교회 산후조리원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계속 연달아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어떻게 예. 보십니까? 그렇죠. 우리가 대구 경북에서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시행착오도 겪었고요. 그러면서 매뉴얼도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어떻게 방역을 하고 대처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고 현명한 건지에 대한 학습 효과가 이미 또 생긴 겁니다. 그런 면에서 서울 수도권에서 비슷한 사건이 발생한다 그러면 조금 더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는 자신감은 있는 거죠. 네. 하지만 그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 수도권에서의 파장은 훨씬 더 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동안교회에서의 수련원 지난달 20일에서 22일이었죠. 그 이후에 발생한 PC방, 가족 감염으로 인해서 요양보호사한테도 전파되고 가족에 의한 여러 산후조리원에서의 조리원 감염 이런 사태를 보면서요. 우리가 발생한 사건은 지난달 20일에서 22일이었는데 인제야 그런 사건들의 전모가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만큼 그 시간적인 차이 동안에 노출원들이 우리가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다는 이야기고요. 특히나 959 콜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다행히 그 빌딩 안에 있는 발생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우리가 대응을 해서 네. 확진자가 그렇지 않은 사람들 그리고 자가격리해야 되는 사람들에 대한 대처를 잘 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늦게 발견한 만큼 네. 그동안에 어디까지 퍼졌는지에 대해서 또 빠르게 그리고 더 신속하게 검사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구별할 수 있는 시스템이 미연에 우리가 만들어줘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을 앞으로는 조심해야 되는 네.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리아 빌딩 같은 경우도 100명 그게 나오고 하니까 이제 예. 이것도 대구처럼 번지만 워낙 또 이제 인구 밀도라는 것이 서울 쪽이 높기 때문에 우려는 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짜의 흐름을 봤을 때 지금까지는 너무나 크게 번지지 않은 것이 참 다행이긴 합니다만 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워낙 그 서울 지역도 경기권 지역은 그 인구 밀도가 높기도 하고 유동 인구가 많기 때문에 감염 경로를 찾는 것은 참 쉽지 않고 그런 부분들을 좀 우려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예, 맞습니다. 역학조사를 통해서 이거를 100% 검증하거나 확인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저희 병원도 수도권에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긴장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만큼 지역 감염 확산의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호흡기 증상으로 이제 내원하시는 분들을 저희가 안심 외래라는 곳에서 따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이때까지는 그런 대부분의 분들의 확진되는 비율이 매우 낮았습니다. 네네. 예, 매우 낮았었는데 이제는
나도 모르게 노출되어서 오시는 그런 유증상자들이 확진 비율이 만약에 올라간다면 이거는 어느 정도 서울 수도권에서도 어느 정도의 전파가 있구나라고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지표가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앞으로 이런 발열, 호흡기 있는 증상 환자분들 더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고요. 내가 만약에 의심 증상이 있다고 했을 때는 여러 루트를 통해서 안전하게 확인을 받으셔야 되는데요. 아직까지 1339에서의 매뉴얼은 그런 접촉력이 있거나 고열이 있거나 증상이 뚜렷한 분들만 선별진료소를 통해서 검사를 하고 있거든요. 네. 하지만 민간 의료기관에서는 이런 감기 증상만 있더라도 빠르게 검사해서 빠르게 확인을 해드리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거는 의사의 소견하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빠르게 검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1339만 고집하지 마시고요. 지역에 있는 선별의료소, 그다음에 국민안심병원, 안심외래가 있는 병원이라면 다시 한번 문의하는 시도도 해보시는 게 안전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접촉력이 없는데 본인이 그냥 하고 싶어서 검사를 원하게 되면 이게 비용이 따로 발생한다고 들었는데 그거는 아닌가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환자들이 내원했을 때 의사의 판단과 소견이 매우 중요한데요. 지금 저희 병원에 지침만 하더라도 네. 발열, 인후통, 기침, 가래 등등 네. 이상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그냥 검사한답니다.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보험 커버로 신청을 하기 때문에 본인 부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검사를 하고요. 다만 아무런 증상이 없는데 내가 불안하다 또는 회사에서 그런 증명서를 떼갖고 오라고 하더라. 이런 경우에는 본인 부담 100%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17만 원 정도의 부담을 가지고서는 검사를 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네. 교수님 계신 그 명지병원 같은 경우는 뭐 그 확진 모두 받으신 분들 중에 어떤 확진자 비율이란 것은 뭐 통계는 안 잡혔겠습니다만 어느 정도인가요? 좀 뭐 숫자가 많나요? 실제로 비율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긴 한데요. 매일 몇백 건의 검사를 하고 있고 안심외래에서는 거의 확진자가 아직까지는 별로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거의 이때까지는 한두 명 나왔습니다. 다행이네요. 예. 그런데 선별진료소로 오시는 분들은 좀 다릅니다. 선별진료소라는 건 1339를 통해서 확실하거나 증상이 뚜렷하거나 아니면은 접촉자들이 오시는 거기 때문에요. 그렇군요. 선별 진료소로 오시는 분들은 더 확진 비율이 높은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루트로 오느냐에 따라서 아직까지는 많이 차이가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코로나19가 이제 확산하면서 대중교통 이용하기 무섭다는 분들도 많으신데 그렇습니다. 저도 그래도 실제로 지금 이용을 최대한 해야죠. 안 하는 상황이고요. 근데 네. 어쩔 수 없이 대중교통 이용해야 하는 분들도 계셔서 이런 분들은 어떤 점들 특히 주의해야 될까요? 그렇죠. 어쩔 수 없이 사용을 해야 되는 그런 출퇴근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 차원의 배려도 필요하고 본인의 노력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우선은 우리가 밀접 접촉을 하면 15분 정도 2m 내의 거리에 있는 분들을 보는데 역학조사를 할 때 중요하게 보는 게 CCTV나 마스크를 양쪽이 다 착용했느냐의 여부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대중교통 이용하다 보면 당연히 15분 이상의 2m 이내에서의 반경에 접촉될 가능성은 있죠.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은 마스크를 쓰고 당연히 타실 거고요. 코와 입을 잘 가리셔야 됩니다. 무조건. 그리고 되도록이면은 주변 사람과의 거리를 유지하는 게 좋은데 또 출퇴근 시간에 그런 빡빡한 상황에서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접촉을 최소화하는 노력은 필요할 것 같아요. 손 같은 곳을 되도록이면은 잡는 거나 접촉하는 걸 최소화하시고요. 네. 굽이 비치되어 있는 그 손 세정제로 틈틈이 씻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무의식적으로도 이렇게 손으로 묻어서 이렇게 코나 입으로 가져갈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무의식적으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그런 것들을 안 하도록 노력하되 손을 깨끗이 씻고 마스크 착용은 항상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회사에서도 그런 유연 근무제나 그런 탄력 근무제 또는 재택 근무 이런 것들을 최대한 장려하면서 그런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거 중요할 것 같고요. 특히나 내가 근무를 하다가 의심 증상이 발생했다. 그럴 때 저 걱정되니까 자가격리하거나 확인해야 됩니다라고 했을 때 회사에서 좀 더 융통성 있게 그런 것들을 배려할 수 있는 사내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으면 많은 분들이 그런 면에서 확진이 늦어질 수 있다는 거 꼭 그렇죠. 말씀드리고 예를 들어서 싶습니다. 약간 뭐 몸살 증상인데 시기가 이럴 때다 보니까 얘기하기가 좀 뭐 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런 것들 좀 더 얘기도 잘 해야 되고 받아들이는 그 부분도 그렇고 좀 더 그런 게 잘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아까 저희가 이제 박상윤 기자가 그 하루 종일 그 보셨죠? 리포트 함께 보셨을 텐데 마스크를 썼을 때 지금 일주일에 주중에는 2장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예. 만약 매일 이제 그 지하철을 타셔야 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재사용을 또
안 할 수가 없는 사항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렇죠. 그거 참 곤란한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박상 기자 얘기로는 하루 종일 썼더니 이건 못 쓴다 판정 받았다고 얘기했었는데 어떻게 하고 계세요? 예. 원칙적으로는 뭐 일회용 마스크 한 번만 쓰는 게 맞죠. 그걸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예.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도 일회용 마스크를 차에도 두고 가방에도 항상 두고 그러면서 여러 번 쓸 수밖에 없고요. 며칠씩 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약국 갈 시간도 별로 없기 때문에요. 일주일에 2개도 공수를 못하는 경우도 있고 특히 병원에서도 요즘에는 하루에 1개씩만 지급하겠다. 그것도 어려워서 우선순위 특히 시술이 많거나 호흡기 환자를 많이 보는 의사 선생님한테 먼저 배당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군요. 저도 막 강력하게 주장해서 꼭 이걸 공수하려고 하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라 저도 되게 열악한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 의사여도 그런 상황이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 우선은 일회용 마스크 그래서 버리기가 너무 아까워서 모아놓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마스크를 써야 되는 분들한테 우선순위로 가야 되는 건 맞는 것 같고요. 특히 일반인들은 그래도 실내에서 어느 정도의 거리를 유지한다면 항상 써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몇 시간만 사용을 한다 했을 때는 집에 가셔서 잘 말리시고 또 재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는 누구나 만국 공통인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겠네요. 마스크 오브제 시행된 지 오늘로 딱 일주일째인데 그렇습니다. 어제는 이제 평일에 못 산 분들이 살 수 있는 날이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상대로 굉장히 긴 줄들이 늘어서 있더라고요. 지금 일주일이 지난 이 시점에서 좀 평가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뭐 그래도 매일매일 장시간 그렇게 줄을 서왔고 결국엔 못 사서 분통 터트리는 분은 좀 줄었다는 거죠. 네네. 그러면서 의학적으로 이런 장시간 추위에 노출되고 바이러스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위험 구역의 상황이 조성되지 않았다는 면에서는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 취약계층들이 이런 마스크 공급을 잘 하고 있는지 우리가 세밀하게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는 임산부 그리고 80대 미만의 이런 기저질환자들 특히 거동불능자들이 잘 받고 있는지 또 이런 세대마다 그런 어려움 없는지 정부가 조금 더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하면서 그런 어려움들을 해결해야 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고요. 예. 이 마스크 오브제가 장기적인 대안이 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으로서는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동참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간다고 했을 때에 대비해서 우리 정부가 꼭 그 큰 흐름에 대안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23일로 예정된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개학 이거 뭐 더 미뤄야 된다 목소리 나오고 있고요. 아마도 내일 이제 발표가 날 것으로 보이는데 사상 초유의 이런 일은 저도 태어나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4월 개학이 일어날까에 대한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건데 학교 내 어떤 밀집도 같은 거, 또 아이들 같은 경우는 좀 주의를 덜하게 부주의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뭐 불가피한 선택이 될 수밖에 없겠죠.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개인적으로? 예, 정부도 고민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도 뭐 초등 아이의 학부모로서 네네. 학교에서 마스크를 항상 쓰고 있죠. 하루 종일. 네. 수업 시간 쓰는 게 의무고 밥 먹을 때도 약간만 내리고 밥을 먹게 하는 그런 지금 시스템으로 그동안에 해왔다는 겁니다. 지금 고민하는 거는 3월 23일 날 개학을 하는 것이 득일 것이냐 아니면 4월로 개학하는 것이 득일 것이냐. 예. 의학적 관점에서 그리고 사회 경제적 하점에서 정부가 총체적으로 고민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선은 말씀하신 대로 아이들은 워낙에 뒤섞여서 노는 거 좋아하죠. 네. 그렇고 지금 서울 수도권에서의 이런 구로 콜센터부터 해서 아직까지 모르는 여러 가지 2차, 3차의 감염이 있다는 가정 하에서는 그 어느 것도 안전한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월 23일 날 다시 우리가 사회적 멈춤을 돌리고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이 과연 의학적으로 득이겠느냐. 그랬을 때 아직은 안전하지 않다는 결론을 낼 가능성이 높다고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요소들까지 점검을 하시면서 아마 결정을 다음 주 초에 하게 될 텐데요. 지금으로서는 안정되지 않고 더더욱이 세계의 추세가 임제 시작이라는 메시지가 계속 나오고 있는 그렇죠. 만큼 우리도 같이 주의할 필요는 있다라는 것이 주류의 의견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개학을 이번에도 더 미루더라도 언젠가는 하게 될 텐데 그러면 학교에서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뭐 마스크 같은 경우도 말씀하신 대로 그렇죠. 그렇고요. 급식도 생각보다 걱정하는 학부모님들이 많으시던데 어떤 식으로 대책을 세워야 될까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예방 조치를 할 수 있는 걸 최대한 하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스크는 뭐 당연히 강조하면서 그 교육부에서 구비해
내놨던 학교를 위한 마스크 정책으로 아이들한테 꼭 없는 아이들은 네. 나눠줄 것으로 보이고요. 최대한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뭔가 활동성 있는 것들의 프로그램을 줄이지 않을까 싶긴 하고요. 체육 프로그램 같은. 그렇죠. 체육 같은. 서로 몸을 부딪히거나 이런 것들을 최소화하지 않을까 싶긴 하고요. 네네. 특히나 손 씻기를 매 시간마다 강조를 하면서 그런 손세정제나 손 씻기에 대한 교육이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식사 시간에 밀접 접촉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네.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식사 시간을 크게 늘려서 아마 반별로 학년별로 최대한 거리를 두면서 식사를 할 수 있는 시스템 이런 것들도 아이들한테 적용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즘 뭐 어떤 대기업은 보니까 그 공동 식당에 대식당에 이렇게 칸막이가 되는 것도 있다 하더라고요. 그럴 만큼 이제 밥 먹다가는 또 비말 감염이라든가 비말 전파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게 큰데 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런 주의를 이제 어른들보다는 덜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먼저 좀 조치가 좀 필요할 것 같다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식사 중간에 대화를 한다거나 웃고 그렇죠. 떠드는 거를 최대한 못하게 할 것 같고요. 특히 증상이 있는 아이들한테는 곧바로 조치를 취하는 그런 시스템이 당연히 학교 매뉴얼로 그렇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마주보지 않고 한 방향으로만 식사를 하는 것도 역시 도움이 되는 겁니까? 그래도 한 방향이라 하더라도 거리를 유지해야 되는데요. 보통은 사람이 우리가 밥을 먹다가 기침이 나면은 옆으로 재채기를 하게 돼 앞으로 안 하고 있거든요. 옆으로 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 사람도 그렇지만 옆 사람한테도 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일정 간격의 거리를 유지해야 되는 이유가 그런 것이죠. 네, 이게 또 그냥 기침과 재채기는 또 다르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뭐 어쨌든 기침의 형태란 것도 어쨌든 최대한 막고 그렇게 주의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그렇죠. 있겠네요. 그렇죠? 우리가 비말 감염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이 비말이 재채기든 기침하든 밖으로 튀어나올 어떻게든. 요소는 항상 있기 때문에요. 어떤 것들이든 간에 우리가 주의를 요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정부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서 대구 경북을 특별 재난구역으로 선포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선포되면은 감염병으로 첫 사례가 되는 거거든요. 이 의미도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떤 후속 대책들이 그러면 나오는 건가요? 그렇죠. 지금 대구 경북이 워낙에 그런 주민들의 여파가 크고 생활에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재정적으로 지원을 해줄까 그리고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줄까에 대한 고민의 결과인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이런 만약에 선포가 된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느 대상까지 어떤 기준을 갖고 이런 것들의 지원이 필요할 거냐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되어야 될 거기 때문에 네. 사실은 감염병이라는 게 감염병의 피해 범위와 그 정도를 객관적으로 추산한다는 게 쉽지는 않은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 위원회가 생기던지 해서 논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우선 선포가 된다 그러면 우선 주민 생계나 주거 안정비를 위한 지원금이 지원이 될 것 같고요. 예. 특히나 이런 감염병으로 인해서 사망을 했거나 아니면은 입원 치료를 받으면서 여러 가지 그런 피해를 본 것들에 대해서 구호금도 지급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세제 혜택도 있을 거기 때문에요. 네네. 전기요금이나 건강보험료, 통신비, 도시가스비 이런 것들에 대한 감면 혜택이 있을 건데요. 그런 범위를 선정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예, 그렇죠. 조금 추후에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예. 아까 저희가 이제 박경영 앵커가 비용적인 얘기 했었는데 그 보니까 대구 경북 지역 다녀왔다가 이제 살거나 뭐 최근 이 지역 다녀왔다가 코로나19 전염 우려 때문에 다른 지역 병원에서 그 진료 거부당해서 예. 내 돈을 내고 이제 감염자가 아님을 증명해야 되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고 하는데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료 검사 대상이 아니어서 그런 것인데요.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뭐 아까 그 보험에 대한 비용 처리도 있겠습니다만 의사의 어떤 재량 확대가 좀 필요하지 않냐는 목소리도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좀 저희가 봐야 될까요? 예,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실제로 저희 병원도요, 이런 원내 감염을 어떻게 하면 줄일까에 대한 고민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네네. 예, 확진 환자 한 명 나오면 문을 닫아야 되는 그런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면 병원도 문제고 그 병원에 다니는 국민들한테도 엄청난 피해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직원들 중에서도 대구 경북 출신 또는 방문자들에 대한 검사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예. 실제로 이런 것들이요. 아직까지는 정부의 그런 지원 대상에서는 그 카테고리 안에 들어있지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병원 부담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사의 재량을 하고 했을 때는 여러 가지 의학적인 필요성도 있지만 역학적인 그런 요소를 고려해서 의심 환자라는 것들에 대한 대상을 조금 더 폭넓게 한다면 우리 국민들이
걱정을 하더라도 조금 더 빠르게 확진을 할 수 있고 그 확진이 빠르면 결국에는 2차, 3차의 피해가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이런 유연적인 그런 사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 면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민간병원에서 의사 판단으로 검사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확대가 된다면 조금 더 선제적인 예방적인 조치가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긍정적인 기대를 해보게 되겠습니다. 예. 네, 국제 상황도 짚어보고 싶은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특히 유럽 같은 경우에 상황이 심각한 것 같습니다. 이탈리아가 확진자가 2만 명 넘어섰고 사망자도 1,400명대에 돌입했다고 하는데 뭐 그 외 스페인이나 프랑스를 봐도 우리나라와 비교했을 때 좀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예, 지금 다른 나라가 지금 더 큰 문제죠. 네네. 전 세계적으로 지금 15만 명 정도가 감염이 됐고 사망자도 5,800여 명이 나왔다고 합니다. 예. 그만큼 이게 중국이나 한국의 문제만 아니고 어느 나라도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특히나 지금 미국과 유럽 상황을 예의주시해야 되는데요. 예. 네. 유럽은 더더욱이 유럽연합이기 때문에 서로의 그런 그 교통이나 국경을 여러 가지 잡았죠. 예. 그렇죠. 그런 국경에 대한 오픈리스가 더 넓고요. 그렇죠. 그러면서 바이러스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매우 높다는 거죠. 어려운 것은 우리나라처럼 의료의 접근성이 좋지 않은 나라일수록 이런 확진세나 아니면 사망으로 연결되는 비율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국제 상황도 예의주시해야 될 거고요. 더더욱이 우리나라가 안정됐다 하더라도 다른 나라로 인해서 2차 유입이 될 수 있는 네. 부분이 분명히 있는 만큼 앞으로 국제 공조도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뭐 여러 이유가 나오고 있는데 그 이탈리아 같은 경우도 의료 시스템이 잘 갖춰진 나라라고 알고 있는데 그렇죠. 우리와 비교했을 때 어떤 확진자라든가 사망자 비율이 너무 기하급수적이어갖고 이거는 어떻게 저희가 전문가들이 좀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너무 중국만 바라보면서 방역을 했던 것,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나 다른 가능성이나 지역사회 그 확산에 대한 대비가 조금 미비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일부의 보도를 보면은 특히나 오염 지역으로 레드존을 지정하기 전에 그 정보가 새나가면서 오히려 그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다른 지역으로 엑소더처럼 빠져나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정책을 구현할 때는 그것을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안함만 못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을 수 있고요. 예. 이탈리아는 더더욱이 세계적으로 고령자가 세계 2위로 높은 만큼 이렇게 확진자가 나오면 사망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의 교훈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각 나라에서 발생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매뉴얼이나 관리 지침을 할 때 참고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 상황이 워낙 심각해서 지금 뭐 결혼식이나 장례식 같은 것도 금지를 하고 최대한 그렇습니다. 이동을 못하도록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런 조치들은 좀 효과를 발휘할 거라고 보십니까? 불가피한 조치라고 보는 거죠. 워낙에 누가 감염됐고 그렇지 않은지 감별이 어려운 상태에서는 집 밖으로 나오지 말라는 거죠. 일단 최선이 그것이다. 예. 이탈리아는 워낙에 중국인들의 여행객들도 있었고요. 특히 청장년층들, 사회적 활동이 활발했고 반문화가 활발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크게 지금으로서는 꼭 차단해야 되는 요소이고 네. 서로한테 접촉을 피하면서 지금으로서는 서로를 배려하는 것들이 아주 중요할 거기 때문에 이런 강력한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처음 이게 우한에서 사태가 터질 때 선제적 차단에 대한 뭐 아쉬움의 목소리도 많이 있었는데 이렇게 유럽이 좀 퍼지면서 우리도 이제 많아졌지만 우리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외 유입 차단에 대해서 정부도 고민을 하고 있고 또 특별 입국 절차를 오늘 이제 프랑스, 독일, 스페인, 영국, 네덜란드까지 5개 나라로 대폭 확대를 했는데 이런 것들도 상당히 잘 이루어지고 있는 거라고 봐야겠죠. 예, 꼭 필요한 네. 조치라고 보고요. 앞으로도 세계의 그런 정세가 시시각각 변할 겁니다. 특히나 각 나라마다 지역 사회 감염이 확산된 경우에는 모르고 바이러스를 가지고 입국하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조치들 앞으로도 유동적으로 계속 확대해 나가야 될 가능성 높다고 보이고요. 그것이 결국에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여러 노력, 지난 한 달간의 노력을 안정화하고 이제는 계속해서 그런 국민 안심을 시키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명지병원 가정의학과 신현영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